북한에서 기쁨조 중에서도 춤과 노래를 도맡는 가무조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던 현수정 씨의 이야기를 낱낱이 전해드립니다. 기쁨조에서 김정은의 방에 불려간 그녀는 어디서도 보지 못한 행위들을 구사해야만 했고 나중에는 비밀 별장이라고 불리는 곳에 갇혀 입에 담지도 못할 짓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탈북자분들이 용기 내어 보내주신 사연을 들려드리는 만큼 가명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귀순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현수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19살이 되었죠. 듣기만 해도 참으로 꽃다운 나이죠? 하지만 저에게 북한에서의 시절은 결코 꽃다운 시절이 아니었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고 손이 벌벌 떨리거든요. 여러분은 모르는 사람들 앞에 옷을 다 벗고 서야만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답니다. 아마도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기쁨조의 일원이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춤과 노래를 맡는 가무조였죠. 춤과 노래를 맡은 제가 왜 저런 일을 겪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평범한 북한 소녀였던 제 삶이 완전히 뒤바뀐 건 바로 그날부터였습니다. 바로 기쁨조 선발 통지를 받았을 때 말이죠. 처음에 저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선발 과정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고통스러웠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끝없는 신체 검사와 훈련이 이어졌죠. 검사관들은 우리의 몸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폈어요. 키, 몸무게는 기본이고 피부의 탄력, 근육의 유연성까지. 심지어는 치아 상태와 발가락 모양까지 체크했죠. 게다가 검사관들의 눈빛은 얼음장 같았어요. 그들의 차가운 시선이 제 몸 위를 훑고 지나갈 때마다 소름이 돋았죠. 특히 나이 지긋한 남성 검사관의 거친 손길이 제 피부에 닿을 때면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심지어는 제 가슴을 꽉 쥐어보기도 하더군요. 제 기억에 그는 검사라고 했지만 미소를 띠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이게 다 영광을 위한 거야. 수정아 버텨라고 계속 되뇌었죠. 저의 어머니의 반응 또한 정말 복잡했습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니의 눈빛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기쁨과 자부심 그리고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우리 수정아, 너는 나라의 큰 인물이 될 거야. 라며 자랑스러워하셨지만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머니의 손이 떨리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얼굴에는 근심이 깊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저를 꼭 껴안으시며 수정아, 조심해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마음만은 지켜야 해. 라고 속삭이셨죠. 그때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도 모르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훈련에 들어갔을 때에는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저희를 관리하는 고위 간부 박정훈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죠. 그는 항상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위협은 분명했습니다.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위하듯이 이야기할 때마다 소름이 끼쳤거든요. 현수정 동무, 이건 너와 내 가족을 위한 거야. 알지?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한 번은 제가 훈련 중 실수를 했을 때 박정훈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그의 눈빛에서 위험을 직감했죠. 수정아, 넌 정말 특별해. 하지만 특별한 만큼 조심해야 해. 내가 실수하면 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게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욱 필사적으로 훈련에 매달렸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완벽해져야만 했으니까요. 훈련 과정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24시간 감시 아래 있었죠. 별도의 숙소에서 생활하며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되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춤과 노래를 연습했고 잠깐의 휴식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죠. 발바닥이 갈라지고 목이 쉬어도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에겐 개인 시간이나 사생활이란 게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보고해야 했죠. 때로는 울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것도 기술이야.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으니까요.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언제 불려나갈지 모르니까요. 한밤중에 갑자기 깨워서 연습을 시키거나 즉흥 공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을 자면서도 항상 준비된 상태여야 했죠.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점점 제가 누구인지도 잊게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옥 같은 훈련 안에서 제 재능은 점점 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춤을 출 때면 마치 제 몸이 음악과 하나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노래할 때는 제 목소리가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아름답게 울려 퍼졌고요. 관리자들도 제 실력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현수정, 넌 정말 특별해. 지도자님께서 너를 보시면 틀림없이 좋아하실 거야.
하지만 이런 관심이 제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저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질수록 다른 동료들의 시선이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가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특히 제 외모 때문에 더 심했죠. 어릴 때부터 예쁘다는 소리를 자주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그게 오히려 독이 되더라고요. 한 번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우연히 동료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쟤는 뭐야? 얼굴에 성형이라도 한 거 아냐? 목소리도 그렇고 누가 봐도 지도자님 취향이잖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소용없을지도 몰라. 그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그들처럼 하루하루 피땀 흘려 노력하고 있는데 그저 타고난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게 너무나 억울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동료들은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습 시간에 파트너가 필요할 때면 아무도 제게 오지 않았고 식사 시간에는 혼자 앉아 밥을 먹어야 했죠. 심지어 제 물건들이 종종 없어지거나 망가져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민이만이 제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 애는 제게 너무 신경 쓰지 마. 다들 질투하는 거야. 넌 정말 대단해. 라고 위로해주곤 했죠. 하지만 지민이조차도 가끔은 제 재능에 압도당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는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재능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혼란스러웠죠. 관리자들은 제 재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특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동료들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죠. 역시 편애하는구나. 우리는 모듈러리야. 이런 말들이 제 귀에 들려올 때마다 저는 점점 더 고립되는 기분이 들었죠. 결국 저는 제 재능을 숨기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실수도 하고 목소리를 조금 낮추기도 했죠. 더 이상 뒤에서 들리는 말들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관리자들의 질책이 쏟아졌고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재능을 보이자니 미움받고 숨기자니 꾸중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재능과 외모 때문에 고립되고 갈등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내면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겉으로는 환한 웃음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날마다 울었죠. 이게 정말 제가 꿈꾸던 삶이 맞는 걸까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다고 하지만 저는 그저 외롭고 두려울 뿐이었어요. 훈련이 지속되어 가면서 저는 이미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순수한 17살 소녀가 아니었죠. 제 안에서 뭔가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했죠. 그렇게 저희 가무조 안에서 최고의 일원으로 뽑히게 되었을 때에도 저는 이상하게도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두려움도 그저 공허함만이 가득했죠. 제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저는 로봇처럼 앞으로 나가 인사를 할 뿐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마치 먼 곳에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했어요. 모두가 이곳이 영광스러운 자리라고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일원 선발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지민이는 첫 공식 임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훈련 과정에서의 소소한 공연과 훈련들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큰 곳에서 공식 임무를 펼치게 되는 자리였죠. 평양의 대형 무대에서 고위 간부들과 외국 사절단을 위한 공연을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날 아침 저는 너무나 들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재능을 인정받아 중요한 무대에 설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거든요. 그렇게 무대 뒤에서 준비하는 동안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의상과 화장을 점검했습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있는 제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지민이가 제 옆에 와서 속삭였어요. 수정아, 너무 긴장하지 마. 우리가 제일 잘하잖아. 무대에 올라가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거야. 걱정 마.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막이 오르고 음악이 시작되자 지민이의 말처럼 저는 모든 걱정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저 음악에 몸을 맡기고 춤을 췄죠. 노래를 부를 때는 제 목소리가 온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관객석에서 들려오는 박수 소리와 환호성에 저는 더욱 신이 났어요.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거야 라고 생각했죠. 공연이 끝나고 커튼이 내려졌을 때 저는 흥분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저와 지민이를 축하해 주었고 관리자들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게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큰 무대에 더 많은 박수갈채.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그 기쁨은 정말 잠시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한 고위 간부에 의해 불려가게 되었거든요. 그는 우리를 차에 태워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을 보고 저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보는 으리으리한 집이 앞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그곳이 김정은의 집이라는 사실이었죠. 저와 지민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정말? 리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저택의 웅장함에 압도되어 말문이 막혔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안내를 받아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호화로운 내부 장식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죠. 지민이도 연신 주변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때 간부가 우리를 한방 앞에 세우더니 말했습니다. 들어가. 그의 차가운 말에 저희는 긴장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쳐다보고 심호흡을 한 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저희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김정은이 있었거든요. 저와 지민이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곧바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정은의 방에 들어간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가끔 김정은의 방에 들어가는 기쁨조 일원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정말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같은 신분의 사람들에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현수정, 리지민, 너희 둘의 공연이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불렀지. 그 말에 저는 기쁨과 동시에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는 걸 알면서도 왠지 모를 두려움이 엄습해왔거든요. 지민이의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보니 아마 그 애도 저와 비슷한 감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희는 김정은의 말에 즐겁게 웃으며 리액션을 하고 공연에서 불렀던 춤과 노래를 살짝 보여드리는 정도로 시간을 보내고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다정하고 웃음이 많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에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날 이후로 김정은은 저희를 자주 불러 사적인 공연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춤과 노래를 보여주는 정도였죠. 하지만 점점 그의 요구는 이상해졌어요. 특정 신체 부위만 노출한 채 춤을 추라고 할 때도 있었고, 심지어는 온몸에 과일을 붙이고 있으라고 하기도 했죠. 이런 요구들은 저희가 배운 가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거부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위험을 느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 줄 알아? 거절하면 너희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를 생각해보는 게 좋겠군. 그 말에 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매번 이런 공연을 할 때마다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춤과 노래가 이렇게 왜곡되고 무시당하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이렇게 공포와 혐오감에 몸서리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의 요구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 내면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죠. 시간이 갈수록 화려한 무대 위에서 느꼈던 기쁨과 자부심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권력자의 변태적인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전락한 저 자신을 보며 저는 권력의 실체와 제 무력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밤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꿈꾸던 삶인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죠. 그리고 점점 탈출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나 위험하고 불가능해 보였죠. 가족들에게 해가 갈까 두려웠고, 설사 탈출에 성공한다 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이렇게 저희 환상은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한때 영광스럽게만 여겼던 이 자리가 사실은 제 영혼을 갉아먹는 감옥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시련과 고통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그땐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는 김정은의 비밀 별장에서 특별 공연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벌써부터 두렵더군요. 이번에는 대체 어떤 이상하고 기괴한 것들을 시킬까? 심지어 비밀 별장이라는 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라는 거잖아요. 그 단어를 들으니 무섭기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긴장 속에서 비밀 별장에 도착하자마자 역시나 우리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거든요. 폐쇄적인 환경이 주는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창문 하나 없는 방에서 우리는 낮과 밤의 구분도 모른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공연을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했던 건 민달팽이 춤이었어요. 온몸에 끈적한 물질을 바르고 바닥을 기어다니며 춤을 춰야 했죠. 솔직히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간부의 표정은 진지했고 우리는 그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은 전신털 제거였습니다. 김정은이 우리가 새끼 돼지 같은 모습으로 춤추는 걸 보고 싶다고 했다더군요. 그 말을 듣고 지민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심지어는 특대형 귀걸이를 착용하고 춤을 추는 공연도 있었습니다. 귀걸이가 너무 무거워서 귀가 찢어질 것 같았지만 오히려 김정은은 그걸 보며 흡족해했어요. 우리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보였죠. 마지막으로는 기괴한 가면을 쓰고 하는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그 가면들은 정말 악몽 같았어요. 숨쉬기도 힘들고 시야도 거의 없었지만
우리는 그 상태로 몇 시간씩 공연을 해야 했거든요. 이 모든 과정에서 지민이와 저는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마다 우리는 조용히 울면서 서로를 위로했죠.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견딜 수가 있을까? 지민이가 물었을 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수치스러운 연습 기간이 지나고 드디어 공연 당일이 왔습니다. 소수의 최측근만이 참석한 가운데 공연이 시작됐죠. 저희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실오락이 걸치지 않은 상태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공연을 하게 되었죠. 사람들은 그런 저희를 재밌다는 듯이 쳐다보더군요. 만족스러워하고 수치스러운 농담을 던지기도 하고요. 정말 딱 죽고 싶었지만 저희는 계속 웃으며 공연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이 긴장감이 극에 달한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민이가 복잡한 동작 중에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만 것이죠.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김정은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고 그의 분노에 찬 고함이 좁은 공간에 울려 펐습니다. 저는 지민이를 일으키려 했지만 김정은의 경호원들이 우리를 떼어놓았습니다. 저는 친구의 안전을 걱정하면서도 동시에 제 자신의 처지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 비밀 별장이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우리에겐 탈출구가 없다는 걸 더욱 절실히 깨달았죠. 그렇게 김정은의 비밀 별장에서의 공연 실수 이후 지민이와 저는 극심한 압박과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죠.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 지민이가 갑자기 불려나갔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저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죠. 몇 시간이 지나고 리지민이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 애가 말했어요. 수정아, 나 임신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임신이라니, 이 상황에서? 대체 어떻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민이의 임신은 우리 모두에게 위험한 비밀이 되었죠. 며칠 후 우리는 다시 김정은 앞에서 민달팽이 춤을 추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민이는 극도로 긴장한 채 춤을 추기 시작했죠. 하지만 갑자기 그 애가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옷에 토사물을 흘리고 말았죠.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실수였죠. 지민이의 실수에 김정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결국 지민이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이 천한 것이 그가 소리치며 지민이를 때리려고 했죠. 그 순간 지민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쌌습니다. 제발 배는 안 돼요. 애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녀의 절규가 방 안을 가득 채웠음니은디야. 이러한 지민이의 절규에 김정은의 표정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혐오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내가 너를 그렇게나 특별히 대해줬는데 이렇게 배신하고 임신을 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는 경호원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당장 전연을 가두고 처형 준비해. 지민이는 울부짖으며 끌려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모든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민이가 끌려간 후 며칠 동안 저는 그녀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복도에서 경비원들의 작은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죠. 그 여자애 어제 처형됐다더라. 임신한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니. 지도자님의 분노가 얼마나 컸으면. 순간 제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이가 죽었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져버렸다니. 그날 밤 저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리지민의 웃는 얼굴, 우리가 함께 춤추던 순간들, 서로를 위로하며 보냈던 시간들,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동시에 극도의 공포감이 저를 덮쳤어요. 다음은 내 차례일까? 그때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한 경비원이 문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의 눈빛은 다른 경비원들과는 달랐어요. 차갑지 않고 오히려 동정심이 깃든 것 같았죠. 괜찮습니까?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가 조심히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제 이름은 이태영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당신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를 경계하며 말했습니다. 저를 왜요? 당신은 그들 중 하나잖아요. 그의 표정이 슬프게 변했습니다. 저도 여동생을 기쁨조로 잃었습니다. 그 애도 당신 친구처럼 그렇게 되었죠. 저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비원의 눈에서 진실함이 느껴졌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앉았죠. 탈출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가 속삭였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매우 위험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지민이의 죽음으로 인한 절망과 분노, 그리고 탈출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제 안에서 뒤섞였죠. 하지만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죠? 제가 물었어요.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소매를 걷었어요. 그의 팔에는 깊은 흉터가 있었죠. 이건 제 여동생을 구하려다 실패했을 때 생긴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열망이 너무나 컸거든요. 그렇다면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탈북 계획이 시작되었답니다. 지민이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겪고 예상치 못한 동맹을 얻게 된 거죠. 그렇게 경비원의 도움으로 탈북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탈북 경로를 세심하게 계획했죠. 위조 서류와 필요한 물품들을 조금씩 모으는 동안 우리는 매일 밤 몰래 만나 세부 사항을 조율했어요. 저는 지금 국경 경비대와 내통하고 있어요. 안전한 탈출 시간을 서로 조율했습니다. 이태영이 어느 날 밤 속삭였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걸 느꼈죠. 그렇게 탈출 날짜가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유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저를 괴롭혔죠. 내가 탈출하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에 몇 번이나 계획을 포기하려고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민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남아있는 다른 기쁨조 여성들의 모습도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살아남아 이 실상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죠. 드디어 탈출의 날이 왔어요. 경비원은 제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죠. 자정의 뒷문으로 나오세요. 그곳에서 트럭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날 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살금살금 뒷문으로 향하는 동안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잡히면 어떡하지? 가족들은 괜찮을까?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뒷문에 도착했을 때 약속대로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태영이 운전석에서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죠. 제가 트럭에 올라타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뒷자리에 제 부모님도 타고 계셨거든요. 태영 씨는 제 부모님까지도 함께 탈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트럭을 준비한 거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부모님의 얼굴에 눈물이 날 것만 같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바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들켰어요. 꽉 잡아요. 태영 씨가 소리쳤고 트럭은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그 후의 여정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총소리, 축격, 숨막히는 긴장감, 모든 게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하지만 우리는 기적적으로 국경을 넘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중국에 도착한 후 태영 씨는 저희를 안전가옥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머무르세요. 그 후에 한국행 루트로 안내할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가 말했어요. 헤어지기 전 저희 그에게 깊이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죠. 그의 희생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그 지옥에 갇혀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험난한 탈북 과정을 버티고 마침내 한국에 도착한 후 저희는 정은숙이라는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죠.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수정 씨, 천천히 해도 돼요. 모든 게 시간이 걸리는 법이에요. 은숙 씨는 자주 저를 위로해 주셨죠. 그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강민우라는 언론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제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죠. 현수정 씨의 경험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 이야기를 공개하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좋아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을 때 강민우 씨의 눈에 결의가 서렸어요. 이제 저는 제 경험을 통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가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면 지민이와 다른 기쁨조 여성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그들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돼요. 그렇게 저는 오늘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북한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그리고 제가 그날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예요. 고통스럽고 슬픈 과거지만 이제는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길, 그리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